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네, 지금 나와 계십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은신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이 목소리 이렇게 나갈 건지 알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사후 통보를 받아가지고 일단 쓰신 다음에 네. 그래도 프로그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 헌신, 네. 희생 헌신의 아이콘입니다, 제가. 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때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희생과 헌신의 아이콘으로서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곽우신- 노래는 참아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소 노래방 자주 가십니까? 제가 최근에 아주 오랜만에 갔고요. 네. 평소에 잘 가지 않습니다. 현명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조금 전에 이준석 위원장과 인터뷰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김웅 의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혹시 그 뒷얘기 들으신 거 있습니까? 왜 이런 결정까지 내렸대요? 김웅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을 잡았을 때부터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네. 가장 이제 관심이 모였던 거는 그냥 탈당만 하는 건지 아니면 개혁신당 행까지 이야기를 하는 건지였는데 이제 개혁신당까지 가는 거에 좀 선을 긋는 모습이었고 이때는 이제 불출마가 아니라 탈당을 점쳤던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좀 했었는데, 근데 본인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그냥 불출마, 내가 가진 거 던지겠다라는 정도에서 네. 사실은 그래서 이 여의도 기자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간 이제 김이 빠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거는 김웅 의원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본인이 앉은 자리를 둥지로 옮기기에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보통 천하용인하고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은 당으로부터 조금 이제 핍박 아닌 핍박받는 모양새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동대문에서 본인이 이제 그 경선 치러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음주운전 이력과 관련해 가지고도 그걸 빌미 삼아 가지고 여러 번 공격도 있었고. 근데 반면에 이제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막 쓴소리를 하는 거에 비해서 당내에서 막 비토를 한다거나 막 밀어내는 분위기까지는 아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한 그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 나 김웅 의원 지역구 나가고 싶다라고 당 지도부 이야기를 했다가 윤핵관이 너가 김웅보다 나은 게 뭐냐? 라고 이제 한 소리 들을 정도로 싫어요? 네. 이거 여당 기자들한테 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대놓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다고? 네, 그렇게 면박을 준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의원이 좀 실력이 없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김웅 의원이 나름에서 뭔가 이렇게 해놓고 있는 게 있고 당에서도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도 쓴소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내가 그래도 보수 정당에서 뭔가 해보겠다고 들어온 김웅 의원이 나 이제 못하겠어. 그만두고 나갈래라고 하기에는 아직 명분이 덜 쌓였다. 좀 이런 평가들이 대내적으로 있는 것도 있고 또 고발사주 문제도 좀 얽혀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네. 고발사주. 네. 네.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김웅 의원 지역구에 누가 나간다라는 말이 사실은 여러 가지 버전을 계속 바뀌면서 파다했었거든요. 근데 가장 마지막 버전이 박정훈 전 TV조선 기자가 곧 그쪽에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출마 선언을 했고 내일 이제 마지막 데드라인인데요. 출판 기념회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내일이 내일까지만 그러니까 할 수- 사퇴 시한이 내일인가요? 예, 내일까지 이제 출판 기념회를 이제 하게 되지 않으면 좀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내일 딱 이제 그 지역에서 출판 기념회를 이제 한다라고 하는 거 봐서는 굉장히 이 맞설 카드가 왔다라는 지점에서 김웅 의원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지점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딱 겹쳤네요. 시점이. 예, 그렇죠. 불출마 선언하고. 그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제 김웅 의원의 선택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유승민 전 의원과의 관계라고 하는 지점이거든요. 실제로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에 바로 글을 남겼어요. 이제 불출마해서 마음이 아프고 이 나라를 위해 이 사람이 소중하게 쓰일 날이 언젠가 올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짧게 남겼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두 사람을 좀 세트로 봐야 되는 지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곽우신 기자가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개혁신당으로 옮기기에는 어떤 명분이 부족한 지점들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이제 좀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서서 이제 이준석 대표도 살짝 그런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정부 심판론이 강하고 국민의힘이 혁신을 강하게 하지 못해서 다음 총선이 쉽진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여전히 크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비대위를 꾸리게 될 것이다. 그럼 그때 등판 카드가 유승민이 부각하는 게 아니냐. 잠깐만요. 한동훈 비대위 말고 또 비대위가. 그러니까 총선 후에. 예, 그렇죠. 총선 후에.
총선 후에 그런 상황 결국 선거에 지게 되면 심판 그러니까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결국 대표일 수밖에 없고요. 벌써 총선 후 비대위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뭐 이제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택은 결국 남은 이 당에서 본인이 이제 정치적 고향이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이 당에서 좀 더 승부를 보겠다. 그리고 그 승부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라는 판단인 것이죠. 예. 그나저나 어떤 당 내에서 좀 파장은 있나요? 혹시 뭐 뒤따를 사람이 뭐 있다 이런 얘기는 안 들립니까? 네, 아직까지 별로 들리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일종의 이제 퍼스트 펭귄이 돼가지고 그 뒤로 뭔가 줄줄이 당의 혁신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 사퇴든 뭐 불출마든 뭐 여러 카드를 던지는 사람들이 따라와줘야 이게 좀 힘도 받고 이게 좀 뭔가 하나의 말 그대로 세력화가 되면서 이 당의 좀 뭐 혁신 운동에 좀 보탬이 될 텐데 사실은 김웅 의원이 이제 이렇게 나가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누가 과연 김웅 의원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당장 떠올려봐도 당 내에서 김웅 의원 정도로 쓴소리하고 그래도 당이 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경고음을 냈던 사람 자체가 지금 씨가 말랐어요. 당이 지금 굉장히 좀 이제 친윤계가 이미 딱 그 실권을 이미 장악하고 당의 주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온 지가 한참 됐고 오히려 선수가 좀 있는 사람들도 한마디 했다가 막 집단적으로 린치당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당에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김웅 의원 혼자만의 좀 이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당에서도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기류가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아 그래요? 네.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불출마 선언한 의원이 김웅 의원 말고 또 있나요? 장제원 의원 있죠. 아 장제원 의원. 근데 완전 결이 다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언론이 이 점을 되게 많이 주목을 하더라고요. 이제 여야 그 통틀어서 나타나는 특정한 현상이 초선에서 불출마 선언이 많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올드보이들은 귀환을 못해서 날리고 이 현상을 좀 하던데 제가 볼 때는 그거 말고 유의해서 봐 이렇게 4년 전 총선 때 그러니까 그때는 미래통합당이죠.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불출마 선언이 꽤 있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다선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총선에 나가봤자 안 될 것 같아서라는 분위기가 그때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출마 선언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전에 김은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여당 입장에서 총선에 유리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직은 많이 지배적인데도 여당에서 불출마 선언이 별로 안 나온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문제가 사실은 있거든요. 이게 분위기가 지금 뭐냐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았을 때 이미 지난 선거에서 될 만한 지역구만 된 거거든요. 좀 붙어볼 만한 지역구 다 떨어진 거예요. 현역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역들 중에서는 지역구를 지키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텃밭 자체가 본인이 하고 있는 뿌리박고 있는 밭 자체가 당이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될 거야. 그러니까 텃밭에 주로 이제 영남권들에 좀 몰려 있다 보니까 위기감에 좀 이 민감도는 다르다. 수도권은 민감도가 좀 높은데 수도권 의원들은 이미 별로 없어요. 현역들. 아니 근데 제가 네. 그때 4년 전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뭐 제가 여기서 실명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그때 지역구 다선 지역구를 보면은 거의 전통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강세 지역. 거기에서 그러니까 여러 차례 당선되는 의원들이 불출마하고 선언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그때의 흐름과 지금의 흐름이 좀 상당히 좀 대별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는 이제 중진 의원이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요. 아니 나보다 초선이 더 구태 아니냐 이런 식의 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솔직한 속내인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공천개혁 바람이라든지 이제 불출마 선언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들은 결국은 더 나은 미래라든지 더 나은 공천을 위해서 이제 기득권이 내가 빠지고 정치를 좀 더 좋게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지금은 초선들이 더 연판장 돌리고 더욱더 이제 그런 식의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이게 굉장히 강한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제 김웅 의원의 자리는 박정훈 전 TV조선 시사제작국장. 이 사람이 이제 치고 들어온다. 이게 좀 그러니까 일단 단수입니까 그러면? 물론 이제 경선을 해야 되겠죠. 아직 열려 있는 다른 상황이기 경쟁자도 때문에. 혹시 나오고 있는 겁니까? 예, 아직은 이제 그 경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어제 이제 불출마 이 정도 선언을 어제 인사가 했으니까. 네. 또 어제 그러니까 데일리안하고 인터뷰가 또 마침 어제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예, 박정훈 국장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보수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뭐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라든가 보면은 국민의힘의 지금 기조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이제 비슷한 결이 겹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어쨌든 제일 먼저 손을 든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손을 들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그 송파 지역구 분위기가 김웅 의원 지역구 분위기가
이전만에는 송파는 무조건 국민의힘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좀 그 내부적인 기류가 좀 바뀌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쉬운 지역구는 아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뭐 자칫하면 전략공천이 될 수도 있는 지역구로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과연 먼저 손든 박정훈 전 국장이 그들을 안착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상민 의원 결국은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왜 국민의힘이었을까요? 어떤 이야기 좀 나오고 있나요? 그 러브콜을 세게 한 곳으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 스스로도 왜 전화가 안 오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는 결국은 이제 그제 한동훈 위원장과 식사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이제 어제 입당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국회의장에 대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로도 하고요.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도 많이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것도 이상민 의원도 잘 알고 있거든요. 이제 게다가 국회의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당 1당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지금으로선 조금 그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살아남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 이준석 위원장과 인터뷰에서 이제 그 3주 전에 만났는데 이낙연 신당을 이제 먼저 고려는 했지만 이낙연 신당에 대한 뭔가 기대치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면서 결국 국민의힘 선택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사실은 세 개 중에 하나였겠죠.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국민의힘으로 가느냐, 개혁신당으로 가느냐, 이낙연 신당으로 가느냐. 이 세 개 중에서 방금 이제 김은지 기자께서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본인의 몸값을 가장 잘 쳐주는 곳으로 간 거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개혁신당이나 이낙연 신당 간판으로 나왔을 때 내가 지역구 돌파가 가능할까? 물론 뭐 그게 물론 지금 단계에서 약간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양당의 타이틀을 걸고 있을 때하고 제3지대 타이틀을 걸고 있을 때는 확실히 이 내가 뒷배를 얼마큼 힘을 받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뭐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뭐 작은 문제로 치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상민 의원이 막 이준석 전 대표하고 뭔가 교류를 한다고는 하지만 두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이상민 의원의 가장 큰 본인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장애인으로서 국회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들의 인권과 이런 보장 활동을 해왔다라는 거잖아요. 전장현 문제 같은 거, 장애인 이동권 문제 같은 경우에서 사실은 충돌한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한테 계속 혐오 정치한다라고 비판을 할 정도니까요. 물론 국민의힘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지점에서도 함께 바로 융화가 되기에는 약간의 좀 건너야 될 다리들이 있다. 그런 것들에 비하면 국민의힘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맞이하는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떤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나쁠 게 없죠 전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미리 준비할 때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고 하는데 여러 맥락이 있습니다만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힘에 들어온다고 해서 사실 크게 리스크가 될 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고 이게 세력화를 통해 가지고 당의 중진으로 바로 앉아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용호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으로 들어왔지만 뭐 개별 의원으로서 엄청 힘을 쓰고 있습니까? 뭐 당에 뭐 위협이 된거나 당권의 권력 구도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동시에 이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이 사람이 그리고 민주당에서 진영 넘어 건너온 거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짜려고 하는 저 운동권 특권 정치 세력과 지금 공정과 상식을 갖추고 있는 동료심이 내 프레임을 짜는 있어서 또 도움이 되는 카드기도 하고 네. 이미 지역 당협위원장 자리도 비워두고 맞이할 준비를 해놨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뭐 저비용 고효율 카드기 때문에 리스크는 적고 이득은 좀 확실한 그런 걸로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보는 지점이 소위 말하는 이제 신당 효과를 조금 이제 좀 낮추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당 효과. 예, 만약에 이제 새로운 이제 특히나 현역 배지이기 때문에 네. 이분이 이제 신당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번호가 굉장히 앞으로 가게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신당 효과라는 지점에 있어서는 조금 차단한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어제 들었는데 이제 다만 사실 이제 이상민 의원이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정책 선택에 따라 가지고 정당을 좀 여러 번 옮긴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신선한 카드라고 하거나 지금 국민의힘이 말하고 있는 개혁과는 이렇게 딱 와닿지는 않는 지점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대전에서 그러니까 당선된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제 대전 판세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면 이상민 의원 지역구에 자객 공천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자객 공천 가능성은 뭐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딱 이상민 의원 국민이 입당하고 나서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한 이제 이 백그라운드 브리핑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날이 서 있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탈당할 때보다 조금 어떻게 보면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이 한석이 그냥 한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전, 세종, 충청이라고 하는 이 지역권 전체의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 수도 있고 여기는 어쨌든 격전지구 양당이 모두가 부딪히는 경쟁하는 곳이잖아요. 경합 지역이다 보니까 충청에서의 판세를 좀 우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전략 공천, 자기 공천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제 그래서 민주당 관계자한테 들었던 이야기로는 이제 허태정 전 시장이 이제 이 자리에 맞상대로 유력하고 이제 전 시장이었기 때문에 지역 경쟁력이 꽤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상민 의원이 중원에서의 효과를 혹시나 가지고 올 경우에를 또 대비해서 어제 영입했던 인재 같은 경우 여성 과학자이거든요. 예. 그분도 이제 아마 그쪽 지역으로 나갈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그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는 R&D 예산 삭감에 대한 그 문제 의식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덕 연구잔지가 있으니까 좀 각을 세우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긴 했습니다. 그러게요. 자, 아무튼 그러면 이상민 의원의 영입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작품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이 준비는 되어 있었죠. 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순수한 작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활용 점정을 찍은 건 맞다. 왜냐하면 이상민 의원님께서 요구했던 게 나를 좀 예우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그림을 원했던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따로 식사 한번 하시죠라고 오찬을 함께하면서 그림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로가 있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 근데 아까 그 이준석 위원장 인터뷰에서 이제 이준석 위원장은 뭐 인재 영입을 거지만 사실상 용산에서 다 핸들링을 한 거 아니냐. 한동훈 위원장은 그림만 지금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제 표현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진단하던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제 인재 영입식을 했었는데 그 인재 영입식에도 사실 비대위원들이 겹쳐가지고 소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비대위원들을 보더라도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영입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상당 부분 이미 좀 영입된 인사들 중에서 데리고 간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당내에서도 나온 거 사실이거든요. 그런 걸 볼 경우에는 100% 한동훈 영입 인재라고 지금은 보는 그 색깔은 살짝 약간 물음표가 있긴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계에서는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00% 순수하게 내가 원하는 인재를 영입해 올 거야라고 볼 만한 사람은 별로 없고요. 근데 이제 공동 인재 영입위원장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사람들을 데려오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는 용산에서 좀 그림을 그려줬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의 개인 역량과 내가 중도층 소구력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상징적인 인재들을 발굴함으로써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잘 될 것인가? 근데 최소한 이번 인재 영입 1호로 보았을 때는 약간 좀 임팩트가 약하다. 기대감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비대위원 중에 이제 김경률 회계사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그 SBS인가 여기 나가가지고 김건희 리스크를 이야기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요구를 했어요. 좀 당내 반응은 어떻던가요? 공허한 메아리 시즌 2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아리가 없나요? 그러니까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다들 안으로 공감하고 있는 의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아. 김건희 여사가 문제지. 이거 김건희 특검 이대로 하게 되면은 당연히 좀 총선에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이 알게 모르는 불안감이 있기는 한데 용산에서 이렇게 강하게 그립을 잡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다 그림까지 그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딱 바로 걷어차면서 아니야 김건희 특검은 악법이야 딱 해버리는 순간 더 이상 뭔가 얘기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김경률 비대위원이 얘기한 거를 비대위원 전체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한동훈 비대위가 이거를 공론화함으로써 우리 당은 이거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접근을 하겠다. 혹은 뭐 거부권 행사돼서 이걸 재표결은 막더라도 이후에 뭔가 다른 대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 이런 스탠스로 간다면 그게 정치적으로 조금 더 합리적인 길일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갈까? 뭐 하면은 보통 저희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면 보통 안 가잖아요. 그게 이번에도 발동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점쳐요 지금. 결국 핵심은 김건희 특검법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김경률 비대위원도 결국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말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킬러 문항 계속 피해가면서 점수 잘 받겠다고 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느냐라고 했을 경우에 본인들도 아마 알 겁니다. 이제 그런데도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플러스 알파를 찾아달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그게 되는 것인가? 결국 이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과 정도인 것 같고요. 이제 그것이 지난주부터 계속 나왔던 보수 언론의 흐름인 것 같은데 과연 대통령이 이제 사과하고 이에 대한 뭐 재발 방지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특검법 국면은 굴러가잖아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아직 이것이 매도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걸로 이 킬러 문항 피해 간다고 지금 시험 문제 잘 풀 수 있느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준석 위원장한테 잠깐 했는데 김무성 전 대표는 출마하는 거 맞죠?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들을 보게 되면은 출마 쪽에 방점이 많이 찍힌 것으로 해석이 되죠. 네. 왜 이렇게 올드보이들이 이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귀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까? 왜 그런데요, 김무성 전 대표는? 뭐 직접 뭐 통화를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저도 뭐 그냥 유추를 할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 네.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본인 그러니까 부산 지금 중구 영도구 황보승희 의원이 어쨌든 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탈당도 하고 불출마도 선언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역구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요청을 받고 있다라는 게 이야기가 하나의 일단 명분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우리 김종배 앵커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그 전 총선 때 막 초선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제 중진들이 많이 나가면서 당에 지금 무게감 있는 중량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약간 권력 공백 상태 그러니까 좀 중심 잡을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산 그립이 더 강한 것도 있는데 그나마 쓸만한 사람들도 전당대회 과정 거치면서 다 주저앉히고 찍어내고 해가지고 당에 지금 김무성 전 대표가 원내 딱 진입하게 됐을 때는 사실상 본인하고 경쟁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 지금 타이밍에 들어오게 되면은 당내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만한 그런 그립이 근데 생길 수도 그렇다고 있겠다. 당권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김무성 전 대표가? 그런 거 당선도 네. 아, 당선도 보장 못한다? 제가 어제 좀 만나봤던 사람들은 예. 그러면 무소속으로 한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뭐 당권을 잡는다는 건가? 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그럼 국힘에서는 있더라고요. 공천장 안 준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박성근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이라고 해서 검사 출신 인사가 이 마이보를 뭐 물론 이제 한다고 꼭 되는 건 아니겠지만 네, 네. 꽤 그 이야기가 오래 나온 바가 있고요. 예.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한덕수 총리가 자기가 대통령한테 좀 비서실장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이 사람을 추천했다라고 말할 정도의 이제 윤핵관이라고 할 수 검사 있는 출신. 예. 분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박성근 전 이제 총리실 비서실장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많은데 그러면 무소속으로 나와서도 될 수 있냐? 이런 말을 하고요. 아니 근데 공천 못 받으면 그것도 망신살 아닙니까?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근데 실제로 가장 많이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선 기회라도 제대로 주겠느냐.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선 기회라도 주게 되면은 뭐 붙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이 지역구는 원래 용액관, 검액관을 위해서 비어진 지역구라고 카운트를 하고 있었을 건 말이죠. 당 지도부 입장, 용산 입장에서도 당연히. 근데 갑자기 김무성 전 대표 같은 무게감 있는 올드보이가 딱 내가 나오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아 이거 경선 붙이면 또 좀 골치 아파지는데 만에 하나? 이 사람 또 들어오게 되면 또 당 권력 구도가 또 어떻게 되는 거지? 계산 게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용산이나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약간 거리낌을 가지고 있는데 또 반면에 또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지역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뭐 최근에 이제 뭐 부산 지역 언론에서는 좀 반발이 많다라고 했는데 제가 물어본 분한테는 아니 뭐 하게 되면 오히려 부산이 안 그래도 이게 항상 쉬운 지역구가 아닌데 오히려 전반적으로 좀 그림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과 서울이 약간 분위기가 다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팝떡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김무성 전 대표 공천 탈락을 시켜버리면 그 여파가 민주당 올드보이들한테도 미칠 수 있겠다. 네, 우선은 이제 김무성 전 대표만이 아니라 지금 최경환 전 총리라고 하든지 우병우 전 수석 이런 분들도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이 지역에서 파다합니다. 최경환 전 부총리 얘기는 많이 나오죠. 예,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당에서 공천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고 결국은 밖에서 살아 돌아와가지고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워낙 많고요.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예, 뭐 그런데 이제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당선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민주평통 부의장에 내정됐다가 사실상 이제 그 자리를 가지 못하고 본인이 이제 고사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정권과는 사실 결을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렵고 네. 이제 그래서 쉽진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하느냐? 결국은 정치인들이 잊혀지는 게 가장 두려운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 돌아오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피닉제도 지금 또 출마 이야기 나온다면서요. 이인재 전 의원. 네네 출마하시겠다고 밝혔거든요. 네. 또 몇 명입니까 올드보이들의 귀환이? 민주당도 사실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하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라고 민주당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원칙과 상식 탈당하는 거 맞죠? 그렇게 지금 가닥이 그렇게 잡힌 거 맞습니까? 네, 뭐 끝까지 상황을 보겠다라고는 하는데요. 뭐 네 가지 경우 있어 뭐 이완호 의원은 그렇게 얘기는 했다고는 합니다만 내심은 탈당 쪽으로 기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드렸고 그날 네. 이제 하지만 그날 오후에 이제 굉장히 그날 이제 오전에 아주 충격적이게도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요. 좀 미뤄진 예, 것이지 예. 아마 이제 그 스케줄은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그럼 탈당을 해가지고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또 신당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화면에. 별도 신당 이야기도 있고,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별도 신당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정말 현실성이 있는 거냐? 그리고 결국 그게 결국은 이낙연 신당과 합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이지 그 당 간판으로 총선까지 갈 수 있겠느냐? 좀 이런 회의론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근데 어제 저희가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과 인터뷰했는데 이석현 부의장은 이들이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는 게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가 이들 신당에 합류할 수도 있다.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잘 만들어져가지고 명분을 잘해서 띄우게 되면 뭐 그런 그림도 가능은 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그 각자의 스케줄대로 지금 뭐 10일 날 선언을 할 거고 이낙연 대표 11일 날 뭐 탈당해갖고 그거 기자회견 할 거라고 하고 지금 시계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이게 타이밍이 어느 순간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총선이 가까워지면 올 텐데 그때 각자의 이게 절충이 되면 하는 배에 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글쎄요 각자 도생이 과연 가능할까 싶긴 합니다. 아니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번처럼 신당 얘기가 많이 나오는 총선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도대체 몇 갈래입니까 도대체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각계 약진으로 갈지 아니면 빅텐트나 신당 빅텐트가 만들어지는 건지 뭐 총선은 둘째 치고 일단 이것도 궁금하단 말이죠 사실은. 사실 굉장히 그게 큰 관전 포인트죠. 네. 그리고 아마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뛰고 있는 그분들도 결과 모를 겁니다. 지금 뛰면서 가다 보면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다 열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번처럼 신당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총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금태섭 전 의원도 새로운 선택이 총선 그 선거 투표지에 이름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할 정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3지대 깃발 들고 있는 분들도 이 깃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결국 여기서의 이합집산이 어떻게 되느냐. 네. 요게 지금 가닥인데 말씀하신 빅텐트론에 대한 이야기가 한쪽에서는 꾸준히 나오면서도 서로가 근데 우리가 빅텐트를 꾸리기에는 뭔가 아직 연결고리가 약하다라는 걸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또 우리 무조건 빅텐트로 갈 거야 또 못하고 있고 지금 양쪽으로 다 이 언론 인터뷰 때마다 가능성만 열어두고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히려 그나마 저기 그 자기 입장 갖고 그냥 고 하는 게 그냥 개혁신당. 이준석 위원장이 아까도 네. 인터뷰하고 갔었죠. 그거 말고는 사실은 이제 나머지 어떤 신당 어떤 움직임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약간 불투명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신당 움직임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혁신당은 자신들이 중심을 잡고 자신들의 깃발에 다 모여 약간 이런 그림을 원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야기를 하니까 요즘 이제 언론이 그런 거 많이 쓰던데 그 비명 현역 의원 지역구에 비명 원외 인사들의 도전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지역은 다 경선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앞으로?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가지 않을 경우에 이제 큰 반발이 있을 거기 때문에 경선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정봉주 전 의원도 어제 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박용진 의원 쪽에. 예, 그렇죠. 강북 지역입니다. 예. 이 자객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집에 칼 없고 과위만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여튼 이제 정봉주 의원 개인이 아니라 이제 김우영 전 구청장이라든지 양문석 전 위원장 그리고 진석범 특보, 현근택 변호사, 양희원영 의원 이런 분들이 쭉쭉 이제 같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한 명의 이슈가 아니라 당내의 여러 가지 구심점과 원심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슈는 분명히 맞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좀 점검해야 되는 포인트는 그럼 이들의 움직임이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눈치껏 지역구 찍어가지고 그냥 나 여기에 도전하겠냐 아니면 일정한 뭔가 좀 그러니까 힘이 작동하면서 교통 정리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점검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그 얼마 전에 한 이제 친명 성향의 이제 의원하고 이제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 의원이 지금 이렇게 자객을 뭐 물론 이제 자칭도 있고 타칭도 있습니다만 자객으로 나서시는 분들에 대해서 평가가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이른바 이재명 8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지금 당의 주류 기류가 흘러가다 보니까 여기에 기대 가지고 소위 말해서 깜냥이 별로 안 되는 사람들마저도 본인이 마치 내가 이 친명 성향의 강성 지지층한테 호소만 하면은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너무 자신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본인들이 제대로 뭔가 쌓아온 것도 없이 내가 친명이니까 비명 의원 이길 수 있어? 이거는 사실 현역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라면서 오히려 그게 이재명 대표 지도부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물론 이게 지금 나오는 이 친명계 이제 지금 나서겠다고 하는 분들이 모두가 다 함량입니다.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다만 그 중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시민들이나 지지층이 들었을 때 이 사람 누구지? 하고 검색해봐야 되는 사람들 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 현역 의원이 그래도 나름 좀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해왔다고 하게 되면 현역 프리미엄에 작동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무조건 친명이니까 이길 거야? 이렇게 가는 거는 사실상 뭐
오히려 그게 또 지지층을 좀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지지층들이 생각보다 똑똑하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본선 경쟁력 같은 바로 것도 그 고려하기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면 흥미로운 지금 그 체크 포인트가 하나가 나오는 게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딸 전체주의란 말까지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수의 보수 언론이 뭐 그 개딸이 거의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정말 친명 현역 의원의 도전장을 내는 비명 인사들의 만약에 경선이 치러진다면 경선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숱하게 쏟아냈던 어떤 이야기들의 어떤 현주소가 어떤 건가를 사실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다만 근데 이제 하위 20%에 대한 감점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의원들이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제 그것과 합쳐져서 신인 가산점에 붙었을 때 이제 소위 말하는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이제 열어보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밖에서 제가 말 거꾸로 했다고. 비명 현역의 도전장을 내는 친명 인사들. 아, 제가 헷갈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경선이 치른다면 경선 결과를 놓고 본다면 지금 당 안에서의 어떤 어차피 경선이라고 한다면 뭐 어떤 그 당원들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이제 선거가 치러진다고 본다면 당의 당원들의 기류가 어떤 것인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체크 포인트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요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야 어때는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